그 음향학 말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음향학 특강인데, 음향학은 소리에 관한 과학이죠. 이제 나중에 음향학의 정의가 나오겠습니다만, 특강은 왜 특강이냐? 대학 내에서 저 수업 시간표에 의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강의한다, 그겁니다. 일은 뭐냐? 2가 있다는 거죠. 3월 달엔 1이고 4월 달엔 2인데 그 중에 둘 다 들으시면 제일 좋다는 거고, 둘 다 들으셔야 아마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30년 가까이 강의한 음향학 강의, 아마 수준은 학부 4학년에서 대학원 그걸 합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군소리는 조금 빼고 이렇게 한 건데, 3, 4월 강의를 다 들으시면 서울대에서 음향학, 대학원에서 배운 음향학 강의, 그러니까 음향학에 관한 한 3월, 4월 2달 들으시면은 기초는 어느 정도 충분치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초를 가지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음향학 연구를 자기가 하는데 기초는 쌓아진다. 제가 여러분들 설문지 보니까 실제로 음향에 종사하시는데 대학 다니실 때 음향학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서 좀 제대로 된 체계적인 이론을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실제로 그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신열 박사가 이제 좀 짧게 강의하고 그리는 것들은 주로 굉장히 실무에 많이 초점을 맞춘 건데, 제 강의는 정말 교과서에서부터 그 실무를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거기까지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질문이나 흥미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걸 참고로 해서 그 내용이 나올 때는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 강의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 메일 주소가 저건 학교인데 가끔 제가 열어보고, 제가 더 자주 열어보는 거는 KM 성 1027 네이버. 요걸 그 밑에 써 놓으셔서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근데 메일 보내실 때 첫 번을 제가 어디서 강의들은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쓰시면 제가 호의적으로 대해요. 근데 다짜고짜로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괜히 필요 없이 기분 나빠하는 옛날 노인네들이 그러는데, 저도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줄에 저와의 인연을 쓰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 겁니다. 자, 3월 달에 취급할 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선 음향학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음향학적 변수와 기본 관계식, 음향학적 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음향학적 물리량, 음향학이 물리학의 한 범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고전적인 학문의 뿌리를 찾아라 하면 음향학은 고전적인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음향학적 물리량과 기본 그들 사이의 관계식, 3장에서는 구면파와 음향방사, 구면파라는 거는 아주 작은 음원, 사운드 소스가 있을 때 그 음파가 각 방향으로 똑같은, 그러니까 원점을 구심점으로 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같은 상태에 있는 게 같은 반경에 있는 구면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 점 음원에 의한 상태가, 그게 이제 스페리컬 웨이브라고 그러죠. 구면파. 음향 방사는 사운드 레디에이션이, 그러나 반사와 투가
5장에서는 흡수 또는 흡음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회절산란, 6장에서는 음향도파관과 호온. 음향도파관은 소리가 꼭 뭐 파이프 속으로 소리가 전달된다 또는 단면이 변한다. 그리고 호온은 나팔 모양으로 뭐 선거철이 다가오면 운동장에서 이제 확성기로 저거 하고, 여러분 하이파이 오디오 팬 중에서도 호온형 스피커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도대체 호온이 무슨 원리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뭐 이런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자, 서론입니다. 우선 음향학을 누가 언제 어떻게 체계화했는지 뭐 그걸 좀 아는 게,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천천히 워밍업을 해야지 되니까, 아이고 옛날 저에게 밥을 먹게 해준 그 선배 학자들 사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서서히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넣습니다. 영국의 로드 레일레이입니다. 이분이 음향학을 만들었습니다. 본래 물리학자로서 뭐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다 있으니까 뭐 추가로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영국의 물리학자로서 물리학에 아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공헌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분이 소리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가 그 이론을 만들고 체계화해서 두 권의 The Theory of Sound라고 두 권의 책을 1870년대에 썼는데, 그게 음향학의 시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1904년에 탔는데 음향학을 창시한 공로가 아니고 아르곤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탔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사람이죠. 그 다음에 헤르만 폰 헬므홀츠는 독일 사람입니다. 연대적으로는 레일레이보다 선배입니다. 근데 이 헤르만 헬므홀츠는 굉장히 다방면에 뭐 업적을 남긴 분인데, 전자기학 배우셨을 텐데, 전기전자공학 한 분은 거기도 헬므홀츠 나오고, 또 뭐 사이코피직스의 원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음향학을 이제 악기, 음색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음향학의 효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책 이름이 길어서 이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이빈 교수는 미국입니다. 영국, 독일, 미국 이렇게 나옵니다. 세이빈 교수는 하버드 대학의 그 당시에는 전임 강사였는지 가장 젊은 조교수였는지 모르는데, 이분은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평생 그냥 석사학위로 끝을 냈는데, 석사학위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 물리학 교수가 됐는데, 거기 박물관, 석조로 된 박물관을 개축해서 렉처홀로 만들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박물관 돌로 만들었는데 잔향이 너무 크지요. 거기서 강의를 하니까 웅얼웅얼거려서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총장이 이걸 강의하는데 말소리 알아듣게 좀 개조를 해봐라. 그리고 물리학과의 학과장한테 오더를 내렸어요. 근데 물리학 학과장이 자기 소리는 귀로는 들어서 느끼는데 소리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밑에 친한 밑에 교수한테 당신이 한번 해봐라. 그 교수는 또 당신이 해봐라. 당신이 해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일 젊은 28살의 막내 전임 강사인지 조교수인 세이빈 교수에게 떨어졌어. 이 사람은 또 누구한테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조교를 데리고, 야, 왜 말을 못 알아듣는가? 소리가 한번 발생한 소리가 없어지지 않고 벽을 따라서 이 공간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걸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모델링할까?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도 공부하고 자기 조교와
뭐 딱따기를 치게 해서 그땐 전자장비가 없을 때라서 귀에 의존하고 스톱워치에 의존해서 찬양 시간을 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 이런 옷을 입고 하면은 이 방 안에 흡음 능력에 영향을 줄까봐 딱딱한 저 철가면 뭐 딱딱한 미라 박스 같은 걸 만들어서 귀만 내놓고 저거 해놓고 조교 보고 딱딱이 쳐봐 하고 바꿔서 조교 보고 들어가라고 교수가 또 치고 이렇게 해서 실내음향학의 잔향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내음향학의 아버지라고 제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란서에 보세요. 영국, 독일, 미국 이제 불란서입니다. 불란서의 파울 랑제방 교수인데 역시 이분 물리학 교수였는데 그 유명한 피에르 큐리의 제자지요. 훌륭한 물리학자 피에르 큐리의 제자인데 1차 대전 때 독일 잠수함이 불란서 해역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쑥 나타나니까 그냥 불란서에서 굉장한 공포의 대상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했죠. 그러니까 이 본래는 저 독일 잠수함을 저 공포의 대상인데 저걸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그래서 학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니까 음파 또는 초음파를 써서 물속에 그래서 잠수함 신호를 포착해서 독일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야 되겠다. 오늘날의 소나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말만 하고 이제 헤어진 게 아니라 파울 랑제방 교수가 그럼 초음파를 어떻게 발생시키냐. 근데 얼마 전에 그 큐리 자기 스승인 피에르 큐리와 자크 큐리 자기 스승과 스승의 동생 둘이서 압전 효과를 발견했죠. 1880년에. 그래서 수정이나 뭐 로셸염 그런 거에 전극을 해서 거기 전기 신호를 주면 두께가 변환되는 그런 압전 현상을 발견했는데 랑제방 교수가 자기 스승의 그 압전 효과 발생 그걸로 해서 수정에 전극을 입혀가지고 전기를 그 당시에는 아마 50kHz 이런 정도의 초음파 신호를 그런 신호는 발생하는 장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낮은 또 이제 물리학자니까 멀리 가게 하려면 주파수를 좀 낮춰야지 되겠다. 낮추기 위해서 수정 진동자에다가 양쪽 끝에 강철 스틸을 붙여가지고 공진점을 좀 낮추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최초의 초음파 변환기를 만들었는데 그 기본 형태가 초음파 세척기 또는 뭐 하이파워 초음파용으로 지금 초음파로 뭐 세척을 한다 또는 뭐 구멍을 뚫는다 공작 가공을 한다 하는데 기본이 되는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랑제방의 그 초음파 변환기 개념이 단지 압전 물질만 수정이 아니고 압전 세라믹으로 이제 효율 좋은 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공학의 창시자. 그 다음에는 게오르크 폰 베케스인데 항가리 사람이에요. 이분은 뭐 항가리 부다페스트 대학의 뭐 저하고 비슷하게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였는데 항가리 텔레콤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았어요. 통화 품질 개선. 옛날에 1920년대 30년대인가. 근데 이 베케시 교수가 통화 품질 개선을 하려면 인간의 청각기관의 특성을 알아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각기관 말하자면 연구비를 통화 품질 개선하는 데 쓰지 않고 그거보다 더 원천적인 청각기관 연구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청각기관이 인간 청각기관
대해서 굉장히 의사 출신도 아닌데 그냥 수술도 잘하고 그 복잡한데 피막도 벗겨내고 그런 기술이 뭐 최고였답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청각기관이 크기 때문에 부다페스트 동물원의 사육사한테 미리 케이크도 사다 주고 커피도 마시고 친해졌다가 코끼리 돌아가시면은 얼른 연락해달라. 그래가지고 백혜시 교수가 강의하는데 그 당시에도 전화했으니까 비서실에 전화하면 여비서가 와서 백혜시 교수님 코끼리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면 그래 잠깐 휴강. 그리고 자전거 타고 아직 뜨끈뜨끈한 코끼리에서 청각기관을 뜯어다가 실험을 했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게 되면 제일 늦게까지 숨 끊어진 다음에도 청각기관은 살아남아서 죽은 후에도 뭐 부모님이 가서 울고 그러면 듣고 안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토끼리 동물원에서 코끼리 가 죽으면 그 청각기관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래서 그 청각기관 피지올로지컬 어쿠스틱스의 아주 창시자죠. 그래서 의과대학의 이비인후과 교과서에 보면은 백혜시 원전 문헌은 백혜시가 아직도 많은데 근데 백혜시 당시에 그 실험한 게 정교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측정기 그런 게 아주 엉성했을 때라서 그래서 백혜시가 한 실험을 이제 후세의 연구자들이 현대적인 장비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곡선이 약간은 어떻다 하는데 백혜시 교수가 연구한 그게 근본적으로 뭐 잘못되거나 틀린 건 없습니다. 나중에 1947년에 미국으로 이주해 가지고 미국의 몇 개 대학에 있다가 말년에 하와이 대학에서 끝을 냈어요. 그래서 백혜시 교수가 이 코클레아 모델을 만든 게 있어요. 코클레아의 역학적인 모델. 그래서 4월 달에 배우시겠지만 주파수에 따라서 높은 주파수나 낮은 주파수에 따라서 이 뇌이에서 기저막의 그 자극하는 부위가 달라지는 거 그런 게 완전히 미케니컬하게 돼 있는데 백혜시 교수가 그걸 모델을 만들어서 스피커로 진동시키면 높은 주파수는 앞에 손으로 느낄 수 있고 낮은 주파수는 뒤 이런 거를 실제로 지금도 그 실험할 수 있는 그 백혜시 교수의 코클레아 모델이 하와이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공대에서도 강의하고 음대에서도 강의하는데 음대에서도 여학생들한테 야 신혼여행 하와이로 가게 되면은 그 해변가에서 놀기도 해지되지만 하와이 대학에 가서 백혜시 교수가 남긴 그 코클레아 모델을 좀 보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보고 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저 메일이 아직 한 통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 레일레이는 레일레이 디스트리뷰션 또 뭐 통신공학에서 레일레이 페이딩 이런 걸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레일레이가 본명은 아닙니다. 본명은 존 윌리엄 스트라트예요. 그리고 바론 남작인데 3대째 바론인데 저 바론 칭호는 물리학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할아버지가 바론이었는데 아버지 손자 때 그 귀족의 자귀를 세습해서 받은 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벨 물리학상 The Theory of Sound 1, 2 이것 지금도 도버 리프린트로 나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읽어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아주. 그리고 로드 레일레이는 한 가지 사람이 튼튼해야 성공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체질이 강하고 제일 좋기는 늑대 체질이면 제일 좋다고 그러죠. 하루에 4시간만 자고 20시간을
황야나 초원을 달릴 수 있는 늑대 체질을 타고 나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부자로 다 잘 살고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레일레이는 아주 약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병약하고 늘 요양원에 입원해 있고, 입원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인데도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총장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학술원 원장도 하고. 그러니까 레일레이가 만약에 몸까지 건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체질을 약하게 타고난 분 계시더라도 부모나 유전자 탓하지 마세요. 로드 레일레이가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헬몰츠는 독일에서 여러 군데에서 대학 교수를 하셨어요. 본 대학, 하이델베르크, 베를린대에서. 그래서 역학, 전자기학, 시각, 청각, 신경생리학, 음향학, 미학 등 여러 분야에 대가고, 음악을 창시한 건 이 책 이름인데 독일어로 Die Lehre von den Tonempfindungen als physiologische Grundlage für die Theorie der Musik 해서 이 책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원본은 1863년에 독일에서 위백이라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출판됐는데, 몇 년 후에 영어로 돼서 전 세계로 이제 이 책으로 알려져 있게 됐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이빈 교수는 이 하버드에 알이 빠진 것 같아요. 하버드대 물리학 교수. 이 포그 렉처홀이 아까 그 박물관을 렉처홀로 한 건데, 보스턴 심포니 홀을 음향 자문을 해서 1900년에 완성됐는데, 세계 3대 명연주 홀이 있죠. 거의 모든 음향학자들이 인정하는 3대 명연주 홀이 비엔나의 위너 무직페안사르,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의 콘체르트 게보 심포니 홀, 그 다음에 보스턴 심포니 홀. 그 세 개 홀이 학점으로 치면 A+를 받는 그런 홀인데, 그 세 개 홀 중에서 유일하게 보스턴 심포니 홀만 그 학자가, 교수가 컨설팅을 해서 그 음향 자문을 한 홀이고, 나머지 둘은 유럽은 중세기 때서부터 르네상스를 거쳐서 다 이렇게 문화가 축적됐던 곳이기 때문에 그 학문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이 알아서 그 나머지 두 홀을 컨설팅한 사람이 뭐 훌륭한 이름난 음향학 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역사에 남는 음향학 교수가 컨설팅을 한 게 보스턴 심포니 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유럽 모델을 따를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콘서트홀을 짓는데 그렇게 오랜 경험과 그런 게 안 쌓였으니까 역시 이게 신대륙 모델이죠. 신대륙 모델은 이렇게 교수의 음향 자문시키고, 뭐 구조는 뭐 누구 설계하고 이렇게 가지고 보다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거를 따라야지 되겠죠. 랑제방 교수 여기 있습니다. 피에르 큐리의 제자. 불란서는 그 대학 이름이 이렇게 약자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파리 이과 대학인지 물리화학 대학인지 뭐 이런 대학입니다. 세계 1차 대전 14년에서 18년 타이타닉호 1912년 4월 14일 그 세계사에서 태평양 전쟁,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날짜가 유럽에서는 1941년 12월 7일이라고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12월 8일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날짜 변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4월 15일인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랑제방 교수가 1916년, 17년에 두 건의 울트라소닉 서브마린 디텍터 특허 등록을 하고 최초의 앞전형 초음파 변환기를
제작했다. 베켓이 헝가리 출신, 뭐 하버드, 하와이대, 여기도 알이 빠졌네. 청각기관 연구로 196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생리음향학을 창시했다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또 음향학의 역사에 남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임의적으로 5분을 골랐습니다. 자, 그럼 소리란 무엇인가? 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문적으로는 물리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물리학의 한 분야인데, 그런데 이제 응용해서 가게 되면은 소리가 많이 관계가 되죠. 그 소리의 기록, 전송, 재생, 엔터테인먼트 뿐만이 아니고 듣기 싫은 소음 진동, 소음, 이건 듣기 싫은 소리죠. 이건 돌아가는 기계에서 많이, 그러니까 기계, 전기, 전자 또는 뭐 콘서트홀, 좋은 소리, 그러면 이게 음악, 예술 이런 거와도 관계되고, 뭐 소리를 연구원은 이런 청각기관을 하면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실험을 같이 디자인을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음향학은 순수 과학으로서 물리학의 한 분야지만 음향공학이다. 그러면 이건 인터디시플리너리, 학제적인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음향학회에 가면은 대체적으로 30%가 물리학을 한 분, 또 30%가 전기전자공학, 나머지 30%는 기계계열, 나머지 10%는 음악, 의학, 심리학, 건축학, 뭐 해양학 뭐 등등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음향학회에 가면 오만 잡놈들이 다 모여들고 오만 잡놈들이 내가 주인이요 해도 되는 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공학회 그러면 조선과 안 나오면 금속과 나오거나 무슨 전기과 나오면 거기서 잘해야 이사짜리나 하나 얻을까? 회장 못해요. 그 종주 여기 딱지가 중요하잖아요. 음향은 인터디시플리너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저도 뭐 음향학회 회장 했습니다만은, 음향학회 회장 하는 분들의 소속 학과가 물리학과, 무슨 해양학과, 뭐 별학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소리란 무엇이냐 물으면은 기계계열 학생들이 공기 입자의 진동이요, 그렇게 말해요. 그거 맞아요. 기계 한 사람들이 진동학을 배우기 때문에 이거 공기 입자의 진동이 내 고막을 두드려서 고막의 진동으로 해서 소리로 인식된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경제학과인지 무슨 심리학과인지 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인간 청각기관의 청각적 감각을 일으키는 그 원인. 서울대학교의 사회대 출신이, 사회대 학생이, 사회과학은 이런 사람이 해야지 됩니다. 이거 말이 멋있어. 번지르르 해. 우선 저런 용어 구사를 못하는 사람이 주눅 들어. 근데 이거 들어도 소리가 뭔지 몰라. 소리의 본질을 이거 말하는 사람이 글쎄 그냥 일로 들어와서 이거다. 근데 멋있는 대답이고 틀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가서 공기 중의 압력의 변화다. 그건 제가 학생들에게 쉽게, 공기 중의 압력의 변화가 귀 바로 앞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고압이 되면 고막을 누르고 약간 저압이 되면 릴리스하고, 그래서 고압의 진동을 불러일으키는 게 고막 바로 앞에 공기의 압력의 상태다. 그래서 그 고막 바로 앞에 압력의 변화가 우리가 소리로 인식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여기서 압력의 변화가 생겨서
우리 김민옥 씨에게 그 압력의 변화가 공기를 통해서 가서 그 귀의 고막 앞에까지 압력의 변화가 전달이 돼서 그게 고막을 진동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훨씬 소리를 알게 되죠. 이거는 소리를 모르게 되죠. 근데 이제 공기 중의 압력만 변화만 소리냐, 물 속의 소리는 소리 아니냐, 또는 뭐 기차 레일을 두드려서 옛날 6.25 후에 장난감이 없을 때 제 친구하고 너는 저 옆마을 역에 가서 차돌로 레일을 두드려라. 4km 떨어진 데 친구가 가서 두드리고 저는 레일을 저거 하고 진짜 그렇게 놀았어요. 장난감이 없으니까. 신발 벗어서 자동차로 하고, 그나마 신발 있는 애가 신발을 벗었지. 우리 반에 저 53년에 국민학교 입학했는데 한 3분의 1 학생은 맨발로 왔었어요. 1학년 때. 옛날 얘기하면 웃긴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레일을 두드려서 옆에 역의 레일에서부터 4km 떨어진 인접역의 레일까지 온 거, 그거는 기계공학 하는 사람은 소리가 아니고 진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음향학 하는 사람은 그것도 소리다. 레일 속에서, 고체 속에서의 소리다. 그래서 모든 물질 속에 있는 역학적인 교란이라는 건 정상 상태로부터 벗어난, 역학적으로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면 그게 다 소리다. 이게 이제 가장 음향학 교수가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현학적인 정의죠. 자,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압력의 변화다. 그걸로 들어간다면 조그만 공간을 해놓고 피스톤을 하고 여기 개미인간을 집어넣어요. 제가 마술을 빌어서 개미인간. 왜 개미인간으로 하냐면 이 전체 공간이 적어도 공학적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공간이 아니라 아주 파장에 비해서 작은, 즉 물리적인 상태가 여기나 차이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개미인간을 집어넣어서 피스톤을 누르면 여기가 똑같이 고압이 되죠. 빼면은 똑같이 저압이 되죠. 그게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고압이 눌러서 고압이 되면 여기 공기가 모두 다 압력이 올라가죠. 그러면 따라서 양쪽 귀의 고막까지도 고압이 되죠. 그럼 고막을 누르죠. 이걸 또 빼면은 눌렀던 걸 릴리스하죠. 그게 소리예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해주는 게 헤드폰이죠. 헤드폰 귀에다 딱 해서 요 피스톤을 요 양쪽 귀에다만 한 게, 그리고 헤드폰 속에 있는 스피커 진동판이죠. 이게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바로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와닿지요. 소리를 모를 때는 막연하고 그런데 알면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 재미있고 눈에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보여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리의 분류를 하면은 세 가지 기체, 액체, 고체 속에 다 소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중에서도 특히 물속에서는 수중음이 해군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죠. 해양 탐사도 중요하지만 수중에, 그러니까 디텍션 하는데, 디텍션하고 수중의 유도무기, 레이더나 그 다음에 토페도 이런 거에 전부 다, 레이더는 물론 이제 음파를, 액티브 레이더는 음파를 발생시켜서 되돌아오는 거 가지고 어느 방향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표적이 있는지, 그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알고, 하여간 수중음 굉장히 중요하고, 고체 속에서도 소리가 전달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사이스믹 시그널, 그걸 지진파 하는 사람들은 사이스믹 시그널 지진파라고 그러는데, 음향학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음파야. 지진파에서 나와가지고
지각 표면을 통해서 또는 직접 오는 거하고 표면파로 오는 거하고 해서 지진파가 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지, 왜 전파 속도가 다른지 그런 걸 음향학하는 사람들은 또 음향학 테두리 안에서 다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이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에 따라서는 인프라사운드는 대략 20Hz 이하, 가청음파는 대략 20Hz에서 20kHz 사이의 음파죠. 초음파는 20kHz 이상인데 이 20kHz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뭐 이걸 16kHz로 보기도 하고 여기도 16Hz라고 돼 있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청각기관을 중심으로 분류한 거지 뭐 소리가 다른 종류의 소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똑같은 웨이브 이퀘이션이고 똑같은 물리량 가지고 합니다. 단지 요 20Hz 부근에서 소리를 아무리 크게 해도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 들리고 이제 이상으로 가면은 들리기 시작하고 또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특히 높은 주파수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높은 주파수 듣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0kHz를 들으려면은 신체 건강하고 20세 이전에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어야지 되고 디스코텍을 많이 가지 않은 더럽혀지지 않은 선남 선녀만 20kHz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헤드폰 절대로 주지 마세요. 헤드폰을 주면 얘가 듣다가 음악에 도취돼서 볼륨을 조금 하면 더 감동이 더 진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점점 들여서 어느 틈엔가는 애가 난청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헤드폰, 이어폰 애한테 절대로 주지 마시고 너무 그 큰 소리에 노출되지 않게 그 신체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게 가청음파 특히 높은 주파수 듣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디스코텍 또 술을 많이 마셔도 그렇고 물론 차감기 그런 데서 이거 안 끼고 또는 군대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는데 귀찮으니까 귀마개 안 하고 포 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청력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음향학, 어쿠스틱스가 뭐냐? 소리의 발생. 이건 사운드 소스, 자연적인 소스, 인공적인 소스. 자연적인 소스 중에 인간의 목청 또는 뭐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모두 다 자연적인 거죠. 인공적인 거는 대표적인 게 스피커 그리고 모든 악기가 인공적인 사운드 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공간을 따라서 전파되면서 회절산란 반사 굴절을 하게 되는데 전자파는 여러분 전기전자공학 하신 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전자파는 우주 공간을 전파 가능합니다. 아무 물질이 없어도 그래서 달이나 화성으로부터 찍은 사진을 전송해서 봤는데 소리는 진공속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발생한 소리는 지구에서 머물지 지구에서 발생한 소음공해가 우주로 방사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전파, 소리의 발생, 전파, 수신, 사운드 리시버, 수신 센서, 청각기관 또는 마이크로폰이죠. 근데 이거를 드라이브 하는데 여기 뭐 오픈 릴 타입 테이프 레코더 했는데 사실은 이걸 하려면 오디오 파워 앰프가 되겠죠. 뭐 CD 플레이어, 프리앰프, 파워 앰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연결되고 여기는 뭐 수신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나 시스템이다 그러면 수신된 걸 디스플레이를 하고 또 그걸 다시 듣고 하는 이것도 소리 신호를 이거 시간과 주파수로 스펙트로그램으로 또는 이건 그냥 웨이브 폼으로 해서 관찰하는 그래서 신호 처리를 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음향학은
요 안에 것, 소리의 발생 전파 수신에 관련된 걸 연구하는 게 좁은 의미에서 음향학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 스피커를 구동하는 이쪽 또는 여기 수신된 신호를 신호 처리해서 정보 획득하는 것까지 음향학을 하는 사람이 하면은 좋은 이유가 소리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음향학의 세부 분야. 이거 미국 물리학회에서 분류한 미국 음향학회지의 논문 분류 번호에 의해서 한 겁니다. 물리적인 분야, 생물학적인 분야 또는 엔지니어링 분야 이렇게 했는데, 물리적인 분야는 가장 일반적인 게 제너럴 리니어 어쿠스틱스, 그냥 선형 음향학, 작은 신호. 그 다음에 난리니어 어쿠스틱스는 큰 진폭의 음향학, 스트럭처럴 어쿠스틱스 앤 바이브레이션은 뭐 구조체의 진동 또는 일반적인 진동, 언더워터 어쿠스틱스 수중 음향, 그 다음에 에어로 어쿠스틱스는 공기 중에 뭐 제트기의 소음, 프로펠러 소음 그런 거 어떻게 줄일 수 있냐 하면 에어로 어쿠스틱스를 해지되죠. 바이올로지컬 어쿠스틱스는 바이오 어쿠스틱스, 생물계에서 일어나는 돌고래가 뭐 어떻게 초음파 신호를 발생하고 박쥐가 어떻게 어떤 초음파 신호를 발생해서 어떻게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길래 1mm 되는 메쉬 사이를 빠져나가냐, 뭐 이런, 그러니까 우선 생물계에서의 음향학이죠. 뮤지컬 어쿠스틱스는 음향학, 피지올로지컬 어쿠스틱스는 생리 음향학, 사이코 어쿠스틱스는 심리 음향학, 스피치 커뮤니케이션도 음향학자들은 음향학에 집어넣어요. 음성의 발생, 그 다음에 인식, 음성 신호 처리, 뭐 이런 등등. 어쿠스티컬 엔지니어링에서는 음향학적인 측정, 신호 처리, 그 다음에 건축 음향학, 이건 환경 음향학인데 environmental acoustics는 노이즈 컨트롤이에요. 옛날엔 노이즈 컨트롤 그랬는데, 컨트롤이 뭐 하기는 뭐 너무 약하면 소리를 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건 주로 노이즈 컨트롤입니다. 환경 음향학. 트랜스덕션, 이건 변환기, 소리의 발생과 수신을 하는 센서죠. 울트라소닉스, 초음파 공학, 룸 어쿠스틱스, 실내 음향학. 여기 아키텍처럴 어쿠스틱스는 뭐고 룸 어쿠스틱스는 뭐냐? 아키텍처럴 어쿠스틱스는 소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뉴스를 방송하는데 밖에서 헬리콥터가 뚜룩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리를 차폐해야지 되지. 소리의 차폐, 흡음. 이중창이 왜 단일창보다 왜 소음 차폐 능력이 좋으냐? 왜 독일식 창호 시스템이 미국식 창호 시스템보다 왜 소음 차폐 능력이 좋으냐? 뭐 이런 거와 관련되는 거죠. 이 룸 어쿠스틱스는 저 소리를 긍정적으로 봐서 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좋은 소리가 모든 자리에 다 아름답게 전달되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 그런 소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음향학 수준 딱 세 줄로 제가 적어요. 미국 음향학회는 1929년에 창립하고 일본은 뭐 7년밖에 뒤지지 않았어요. 한국은 1981년, 미국보다 53년 늦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음향학 수준이 50년 뒤졌다고 제가 얘기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음향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의 수준이 50년 뒤진 수준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한국음향학회에서 발표하는 수준은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의 수준, 그러니까 정부 관리나 시장터의 아저씨 아줌마들의 음향학 수준을 얘기합니다. 신문 기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음향학 강의를 안 듣고 전문인이 아닌 일반 시민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50년 뒤떨어졌다. 그걸 따라가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서 중간에 10분 쉬는데 11시 25분에서 35분까지 정확히 딱 반을 센터로 해서 한 10분 후에 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향학적인 물리량과 그들 사이의 관계. 우선 입자 변위가 있습니다. 왜 입자라고 그러냐? 입자, 파티클. 입자는 알갱이를 얘기하죠. 그런데 음향학에서 쓰이는 음향학적인 입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부위에, 그러니까 소리로 공기하면 공기들의 집단이죠. 그런데 그 집단, 내가 생각하는 그 부위가 파장보다 작으면은 그걸 입자라고 하고, 입자는 이제 수학적으로 다룰 때 거의 한 포인트라고 생각해도 되는, 그게 입자입니다. 그래서 입자는 똑같은 상태 또는 똑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포인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 위치를 벗어났다, 그게 변위입니다. displacement. 그래서 벡터입니다. 벡터. 그리고 단위는 미터죠. MKS 단위로. 그 다음에 입자 속도는 이 입자들의 매 순간의 순간 속도죠. 그래서 입자 변위를, 이거 벡터인데 변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혹시 미분이나 뭐 적분이나 뭐 베셀 펑션이나 이런 거 나오더라도 그게 뭔가 또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는 옛날 걸 다시 되돌려서 한번 보셔도 좋고, 이해가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넘어가서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알게 되거나, 또 정말 의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으시거나 저 뒤에 박경수 교수한테 물으시면은 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자 변위는 정상 위치로부터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얼마나 벗어나 있나, 그 다음에 입자 속도는 그 입자들이 지금 현재 순간 속도가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음압인데, 음압은 오늘의 대기압이 P0입니다. 압력이에요, 압력. 오늘의 대기압 위에 교류 압력이 실려져 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토탈 프레셔를 관측하면은 소리가 없을 때는 대기압만 있죠.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 발표한, 오늘은 뭐 1013 헥토파스칼, 몇 헥토파스칼, 이 정압이죠. 그런데 거기에 스피커가 진동을 해서 그 압력의 교란이 일어난 거죠. 정압이. 그래서 여기 뭐 그러다가 다시 또 소리가 없어서 잠잠해졌다.
요 대기압으로부터 벗어난 교류 부분, 압력의 변화한 부분, 그게 음압입니다. 그래서 직류 교류 배우셨으니까 대기압은 직류 압력이고 지그시 누르는, 거기에 교류 압력이 얹혀져 있어서 토탈 프레셔가 되는데 그 중에 직류를 빼고 교류 부분만, 그게 음압입니다. 어쿠스틱 프레셔 또는 사운드 프레셔. 그 전기전자공학에서 전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간의 보조량이고 전기전자공학에서 전압 전류잖아요. 이게 음압, 그 다음에 나중에 음압, 그 다음에 입자속도, 그게 전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압의 단위는 파스칼이죠. 압력, 파스칼은 1평방미터당 1뉴턴이죠. 그래서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 1기압 1013 헥토파스칼인데 헥토는 10의 2승이니까 1.02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이게 1기압이죠. 그러니까 단위는 기상청에서 하는 그 기압하고 단위가 똑같아요. 그런데 기압계는 직류 부분만 잽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센싱해서 적분해서 시간 평균만 해요. 그게 기압계예요. 그리고 교류 부분만 하는 게 마이크로폰이에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열창을 하는 그 다이내믹 마이크로폰, 그거는 요 P0는 빼고 요게 0으로 딱 내려와서 교류 신호만. 그래서 마이크로폰은 교류 압력계고 기압계는 직류 압력계입니다. 전부 압력 센서예요. 아주 쉬워지죠, 점점 더. 그 다음에 밀도가 있는데 음향 밀도, 밀도라는 건 얼마나 빽빽하냐 지금 현재.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큐빅미터에 몇 킬로그램이냐, 그걸로 나타내죠. 그런데 소리에 의해서 어느 입자 부근에, 이거는 정밀도, 소리가 없을 때 밀도에 약간의 교류 부분 밀도가 얹혀 있는데 이걸 뭐 어쿠스틱 덴시티라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 P0나 로0는 이제 의미가 아주 작아지죠. 더구나 P0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기압은 이게 소리가 아니에요. 이 귀가 DC 부분은 센싱을 못하죠. 0Hz는 귀가 20Hz 이전까지도 센싱을 못하는데요. 그 다음에 음속. 음속은 입자속도하고 음속하고는 다릅니다. 입자속도. 입자속도는 실제로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속도고, 음속은 입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디스터번스 패턴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소리가 아니고 연못 표면에 그 파동을 일으킬 때 거기다 톱밥가루를 딱 뿌려요. 그리고 돌을 하나 풍덩해요. 그러면 돌 맞은 그 부분에 물이 출렁출렁 하면서 옆에 물과 느슨한 바운드가 돼 있죠, 액체는. 그래서 내가 오르내리면서 옆에 물을 오르내리게 해서 그 파동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전파되는데, 그때 내가 어느 부위의 입자 운동을
톱밥 가지고 관찰하면 그게 입자 속도가 되고 그거에서 대개 타원 궤도를 그리죠. 그리고 이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 그게 이제 음속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해서 디스터번스 그러면 충격음을 딱 하면은 저 뒤에 박경수 교수한테 제 허파에서 오늘 아침에 뭐 먹은 깍두기 냄새가 섞인 그 공기가 절로 확 다름질 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전달해서 진동만 전달되는 거지. 그 디스터번스 패턴이 전파되는 게 음속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조차도 어느 계산 문제를 냈는데 어느 학생이 입자 속도를 하다가 이걸 음속으로 갔다 입자 속도로 갔다. 그러니까 답은 엉망진창이 되죠. 전혀 다른 겁니다. 처음에 개념을 첫 시간에 안 들어왔거나 졸은 그 학생이 그냥 다 배워도 헛거가 됐죠. 입자 속도하고 음속을 구분 못하면은. 그 다음에 속도 포텐셜인데 이거는 보조 25분이 돼서 딱 끝이겠습니다. 첫 시간 절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워밍업 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이나 보고 슬슬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